새 학기 첫날 아침이었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렸고 운동장 흙냄새가 비라도 올 것처럼 습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딸아이 지우의 손을 꼭 잡고 교문을 지나 복도 끝까지 걸어갔어요. 이름표가 빽빽하게 붙은 교실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막혀왔어요. 이혼 후 처음 맞는 새 출발이어서 더더욱요. 엄마 떨려요. 지우가 귓속말을 했고 저는 웃는 척하면서 손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우리는 늘 잘해왔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제 말이 먼저 흔들리더라고요. 문이 스르륵 열렸고 담임 선생님이 환하게 인사했어요. 한지우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제 귓바퀴를 스치자마자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시간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눈앞이 번쩍하면서 제 청춘이 그대로 교실로 걸어 들어오는 착각이 들었어요. 정우현이었어요. 20의 여름을 불태웠던 남자, 22의 겨울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남자. 나를 버렸던 사람이 딸아이 담임 선생님으로 서 있었어요. 숨이 막혀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지우는 선생님에게 새 공책을 자랑하느라 정신없었고 우연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아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 다정함이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 미소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대답을 미루게 만들고 결국 마음을 내어주게 하는 미소였어요. 저는 어깨에 힘을 꽉 주고 복도 쪽으로 비켜섰어요. 유리창에 이마를 대니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고 그제야 숨이 들어가더라고요. 뒤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소연. 저는 몸을 돌리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기척을 알아챘어요. 가만히 서 있는 시간 사이로 과거의 공기가 흘렀고 오래전 노래 한 소절이 귓속에서 툭 떨어졌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우연의 눈동자는 예전보다 어두워져 있었고 마른 미소가 입가에서 흔들렸어요. 오랜만이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목이 바싹 말라서 제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그는 제 표정을 읽으려는 듯 눈썹을 아주 약하게 치켜 세웠다가 금세 담임 선생님 얼굴로 돌아갔어요. 지우가 아주 밝고 똑똑하더라고요. 잘 키웠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말 사이에 얇은 비수가 숨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억울함이 목을대를 타고 올라오는 걸 꾹 눌렀어요. 알 필요 없어요.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때처럼 도망치지 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을 보며 어쩔 수 없이 20의 여름으로 끌려갔어요. 강변 벤치가 있었고 더운 바람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손등을 어색하게 어루만졌었어요. 손 좀 줘봐. 우연히 말하더라고요. 저는 쑥스러워서 손바닥만 슬쩍 올렸는데 그는 제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감싸 쥐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환하게 열렸었어요. 축제밤 운동장 끝에서 스피커 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오던 때 우연히 걸음을 멈추고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좋아해. 그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는데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심장이 먼저 입술을 데리고 갔고 아주 조심스러운 첫 입맞춤이 그 밤을 길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숨결에 기대어 오래 묻어두었던 말을 나눴어요. 툭 떨어지는 웃음과 식어가는 노랫소리 사이에서 저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그날 이후로 한참 동안 제 삶의 중심을 잡아줬어요. 그러다 어느 겨울 그가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끊기고 변명이 늘어났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혼자 뛰어왔고 싱크대 앞에서 마른 수건으로 물을 닦으면서도 괜찮다고 중얼거렸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제 앞에서 사라졌고 남은 건 번지는 잉크처럼 지워지지 않는 분노와 허망함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을 두 겹, 세 겹으로 싸매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혼도 버틸 수 있었고 새 학기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다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내 아이의 담임으로요.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어요.
저녁에 지우는 선생님 이야기로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선생님이 별 모양 그릴 때 손가락으로 하늘에 먼저 그려보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 눈빛은 반짝거렸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았겠다. 내 어조가 어딘가 목자루에 걸린 것처럼 떨렸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는데도 마음속 소음이 더 크게 쏟아져 내렸어요. 그가 다시 다정하게 웃는 얼굴로 내 삶의 문턱을 밟는 상상이 제 귓속을 긁었어요. 저는 수건을 조용히 접어두고 거실 불을 하나씩 껐어요. 어둠 속에서야 겨우 숨이 고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자가 울렸어요.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내일 잠깐 시간 돼? 저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엎어두고 아이 방으로 걸어가 이불 끝을 고쳐 덮어줬어요. 작은 발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고 저는 그 발을 조심스럽게 끌어들였어요. 그 작은 몸이 오르내리는 걸 보자 오기가 올라왔어요.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제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서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 지나치려 했는데 그가 다가와 말했어요. 병원에서 검사하자. 아이를 위해서도 명확하게 해야지. 저는 웃음 비슷한 걸 흘렸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제일 먼저 멈춰야겠죠.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금세 돌처럼 굳었어요. 소송으로 가자. 그 말이 제 양옆에서 문을 닫아 걸더라고요. 숨이 막혔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지우는 내 딸이에요. 그 말 속에 피와 시간과 눈물과 밤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는 비릿하게 웃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딸이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그어냈어요.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복도 벽의 차가운 촉감을 손바닥으로 꽉 붙잡았어요. 송금 사이로 차가운 것이 스며들어 심장까지 내려가 붉게 달아올랐던 피를 잠시 식혀주었어요. 그날 오후에 일이 터졌어요. 학교 복도 모니터에 갑자기 제 얼굴이 떠 있었어요. 카페 구석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는 사진이었어요. 어젯밤 회사 상사 강민석과 업무 이야기를 하며 잠깐 웃었을 뿐이었는데 각도와 자막 하나가 우리를 다른 이야기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혼녀 담임과 삼각관계? 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화면 하단에 돌고 있었어요. 누가 그 장면을 몰래 찍어 올린 건지 몇 분 만에 단체방으로 퍼졌고 복도 끝에서 학부모 둘이 수군거렸어요. 아휴, 애도 있는데. 저는 뛰어가 행정실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우연히 걸어오더니 모니터를 한 번 쓱 보고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학부모님들 오해 마세요. 사적인 일이니까. 말은 진정시키는 말이었는데 입꼬리는 보기 좋게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낮게 물었어요. 당신이 했죠? 그는 눈썹을 살짝 올리고 대꾸했어요. 증거 있어? 그 말이 제 속을 뒤집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선 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귀에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웃었어요. 선은 항상 너 쪽에서 먼저 무너지더라. 저녁이 되자 회사 메일함에 안내 공지가 떴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부서에 새 부장이 온다고 했어요. 이름은 강민석,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은 차분했고 웃음이 과하지 않았어요.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일지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기대는 언제나 배신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첫 대면 날 그는 회의 중 제 말끝이 떨리는 걸 눈치채고 종이에 작은 글씨로 천천히 하셔도 돼요라고 적어 제 쪽으로 밀어주더라고요. 그 메모 하나에 숨이 다시 들어왔어요. 일이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 학교 적응은 괜찮아요? 저는 대답을 조금 미뤘어요. 이상하게 그 질문이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내 사정부터 물어봐 주는 일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며칠 지나 주말 소풍날 저는 아이와 돗자리를 깔았어요.
햇살이 잔디 위에 줄무늬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다녔어요. 우연히 멀찍이 서 있다가 다가와 물었어요. 도시락 직접 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밥이랑 계란말이. 그는 김밥 한 줄을 들고 웃었어요. 예전에도 김밥 잘 말았지. 그 한마디에 오래전 기억이 돌처럼 툭 떨어졌어요. 저는 대답 대신 물병을 열어 마셨어요. 목이 시원해지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어요. 혹시 오늘 오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어요. 네, 가능해요. 전화를 끊자 우연히 묻지도 않은 질문을 던졌어요. 회사 사람이야? 네, 상사요. 그의 눈빛이 스치듯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질투가 번져가는 걸 저는 정확히 봤어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예감이 내려왔어요. 끝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끝내지 않을 거구나. 제 아이와 저를 또 한 번 좌표 삼으려는 거구나. 그날 저녁 민석과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고 컵에 맺힌 물방울만 닦고 있었어요. 그러다 벼랑간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제가 울려고 울었던 게 아니라 다 쌓인 것이 컵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진 느낌이었어요. 민석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울 권리 있어요. 그는 조심스레 제 손등 가까이에 손을 올려두었고 저는 비키지 않았어요. 이건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 숨이 똑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카페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고 유리창 너머로 초봄비가 곱게 내렸어요. 카페를 나올 때 우리는 한 우산 아래로 들어갔어요. 어깨가 가볍게 닿았고 그 다음이 반짝이는 물방울처럼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골목 입구에서 제가 먼저 멈춰 섰어요. 고마웠어요. 제가 말하니 민석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멈출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그는 제 허리를 아주 천천히 끌어당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짧고 조용했지만 오래 눌러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볼을 스칠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 앞에서 우리는 손을 놓았어요.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이 젖을 것 같아서였고 그 젖은 손을 서로 부끄러워하게 될까봐 그랬어요. 그러나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건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밤 늦게 전화가 울렸어요. 우연이었어요.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지우, 내 딸 맞아? 저는 그 말이 문지방을 걷어차고 집 안으로 난폭하게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우연히 숨을 들이마시고 낮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혈액형 들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래전 마지막 겨울밤이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줬어요. 우연히 덧붙였어요. 확인하자. 법적으로. 통화가 끊긴 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운 물처럼 변했어요. 저는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머리를 내밀었어요. 거울 속 제 눈동자가 낯설게 깊었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확인해요. 대신 당신 과거도. 제 목소리는 살아있는 돌처럼 단단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 파일을 열었어요. 첫 줄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나는 버려졌고 살아남았어요. 문장을 한 줄씩 박아 넣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공포가 조금씩 뒤로 밀려났어요. 저는 이제 내 이야기로 다시 쓰기로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사진을 더 퍼뜨리든 이번에는 끝까지 제 언어로 밀고 가기로 했어요. 지우방 문틈으로 새어나온 규칙적인 숨소리가 거실까지 닿았고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규칙적으로 뛰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한 페이지를 더 열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 옆자리에 분노가 단단히 앉았고 분노 옆자리에 작은 희망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어요. 저는 그 셋을 한 번에 마주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준비하기로 했어요. 소송도 과거도 진실도 그리고 사랑도요. 창밖에 비가 약해졌다가 다시 굵어졌어요. 불을 끄고 누워 눈을 감으니 두 개의 따뜻함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오래전 여름밤의 숨결, 그리고 방금 전 골목에서 나눈 조심스러운 입맞춤. 하나는 나를 파괴했고 하나는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그 차이를 기억하려고 했어요. 기억하는 일은 때로 칼날을 만지는 일처럼 아프지만 그래도 손을 거두지 않기로 했어요. 아픔을 모르면 다시 속아 넘어가니까요. 저는 이불을 턱끝까지 끌어올리고 귓속으로 스며드는 빗소리를 새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짧고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마음속 문을 하나 잠그고 다른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두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2번 다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날 변호사에게 첫 상담 일정을 잡았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민석이었어요. 오늘 점심 괜찮으세요? 그냥 밥 함께 먹죠. 저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아요. 그 짧은 대화가 제 오전의 시간을 견고하게 만들어줬어요. 회의실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시선만큼은 어제보다 또렷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저는 붓으로 그 선을 따라 그리듯 하루를 묶어보기로 했어요. 더 길고 더 어두운 터널이 남았을지라도 어쨌든 첫 발은 디뎠으니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복도는 소란스러웠어요. 누군가 제 근처에서 대화를 멈추고 다른 누군가는 괜히 목을 가다듬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요. 속도를 내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어요. 식당 문을 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고 커틀러리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들어왔어요. 창가 자리 민석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당신 얘기부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제 얘기부터 물어보는 건 생각보다 큰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밥보다 말을 더 씹었고 웃음보다 숨을 더 섞었어요. 식당 문을 나설 때 민석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우산을 펼쳤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비가 우산 가장자리에서 또르륵 떨어졌고 제 어깨에 파문처럼 번졌어요. 저는 그 파문을 손등으로 조심스레 닦아냈어요. 그 순간 어제의 결심이 다시 제 안에서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프롤로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끝내야 할 문장이 더 남았고 열어젖혀야 할 다음 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우산 끝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도로에 닿아 튀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석은 제가 걷는 속도를 조심스럽게 맞춰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서 나를 재촉하지 않고 걸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우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는 차마 손을 뻗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 당신 편이라는 말이 조용히 담겨 있었어요. 그 시선이 한동안 내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맴돌았어요. 하지만 오후 회의 도중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책상 밑에서 슬쩍 확인하니 정우현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떴어요. 마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저는 한참을 버티다 결국 회의가 끝난 직후 복도 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왜 자꾸 연락해요? 제 목소리가 무심하게 나가길 바랐지만 스스로 들어도 억눌린 분노가 묻어나 있었어요. 우연은 담담했어요.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 안에 서류 접수할 거야. 숨이 걸렸어요. 정신 나갔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져. 그는 낮고 또렷했어요. 진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은 늘 당신만 이기는 거였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한쪽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번엔 나도 잃었어. 그게 달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는 언제나 잃는 쪽에 서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 세면대에 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떠오르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안 무너져. 그 말이 공기 중에 작게 퍼져나갔어요. 비장한 말이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퇴근 무렵 지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체육 시간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대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바삐 계단을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우연히 지우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지우는 침상 위에서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고 우연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 제 허락도 없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지우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피 많이 나서 무서웠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었어요. 의사가 와서 꿰매면 된다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자마자 무릎이 푹 꺼졌어요. 잠시 후 우연히 다가와 종이컵에 담은 물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올라왔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고 나오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말을 하게 될까봐 가장 두려웠거든요. 우연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번만 믿어줘.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숨이 막혔어요.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제 손목 가까이 손을 가져다 댔어요. 닿을 듯 말 듯.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물렸지만 뒤가 벽이라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의 눈이 아주 낮게 깔렸어요. 지금 멈추지 않을게. 숨이 걸렸어요. 내 안에 남아있던 그리움과 분노가 한순간 부딪혀 불꽃을 튀겼고 저는 도망치지 못했어요. 그는 갑작스럽게 덮치지 않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얼굴을 기울였어요. 저는 손가락 끝이 저릿해질 만큼 긴장했어요.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가볍게 닿았고 짧은 숨이 서로 섞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를 밀쳤어요. 하지 마요. 목소리가 얇게 떨렸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물러났어요. 이상하게도 그 물러섬이 더 위험해 보였어요. 손끝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저는 스스로가 너무 미웠어요. 지우는 진통제를 맞고 잠들었고 저는 처방전을 챙겨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비린내처럼 매캐했어요. 길 건너편에서 민석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더니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 많이 다쳤어요? 아니요, 괜찮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제 옆으로 천천히 걸어와 섰어요. 같이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가 아주 낮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바깥만 봤어요. 민석이 말없이 히터 바람 방향을 제 쪽으로 돌려줬어요.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고였어요. 저 무너질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민석은 잠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쥐었어요. 무너져도 돼요. 제가 잡아줄게요. 그 말이 심장을 깊게 울렸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나란히 앉아 도심 불빛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어깨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닿았고 저는 그 감촉에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당신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아니요.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웃듯 울듯한 목소리로 말하자 민석은 내 얼굴을 조심스레 감싸며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깊었어요. 오래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저는 그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그의 손길이 등선을 타고 흐르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자락을 더듬으며 억눌렀던 마음을 한순간에 태워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법원에서 친자 확인 소송장이 날아왔어요. 우연히 지우의 친부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양육권까지 청구했어요. 손에 쥔 서류가 바스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민석이 끝까지 곁에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언론사 기자까지 학교 앞에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정우영 교사, 제자 어머니와 과거 관계설 친자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아이들 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 항의했어요. 우연은 오히려 태연했어요. 진실이면 언젠가 밝혀질 뿐이야.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섬뜩했어요. 그의 목표가 지우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를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우를 데려가려는 거였어요. 지우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밤마다 잠결에 울며 뒤척였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지우 곁에 누웠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속삭이며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작은 몸이 떨렸고 그 떨림이 그대로 제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저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싸움이 되어도. 지우가 점점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던 아이가 요즘은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으며 눈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깜짝 퀴즈 낸대요. 너무 기대돼요. 그 한마디에 제 안쪽이 서늘하게 굳었어요. 우연은 사람을 홀리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처음엔 다정함으로 그 다음엔 관심으로 나중엔 통제와 소유로 변하는 그 방식. 저는 그걸 뼈저리게 겪었어요. 그래서 지우가 점점 우연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이 마치 천천히 가라앉는 배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우야,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응, 엄청 착하고 웃기고 엄마보다 더 많이 웃어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엄마보다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지우는 아무런 악의 없이 말한 건데 제 가슴은 가시 돋친 손으로 움켜쥔 듯 아렸어요. 며칠 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교실 안에서 지우가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 우연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문틈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의 옆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숨이 걸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어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우연은 반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집중력도 좋아요.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류철을 덮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소연, 넌 아직도 나한테 화났니? 숨이 멎었어요. 여기가 무슨 장소인지 알아요? 알아. 근데 묻고 싶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웃었어요. 내가 그때 너무 어렸어.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냉정한 얼굴을 만들어 말했어요. 우린 끝났어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인정이 아니라 도전이 서려 있었어요. 학교를 나오는데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팀 일정 좀 상의하려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와 마주 앉은 카페는 조용했고 저는 한참 동안 그가 말하는 걸 듣는 척하며 아무 생각 없이 창밖만 봤어요. 불빛에 반짝이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는 걸 따라가다 문득 깨달았어요. 나 지금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비가 제법 굵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석이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지금 표정이 좀 풀렸어요. 저는 웃음을 참듯 말했어요. 그런가요?
어깨가 스쳤고 그 스침에 심장이 살짝 뛰었어요.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민석이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지금 멈출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그는 내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은 깊고 뜨거웠어요. 오래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저는 그 품에 몸을 맡겼어요. 그의 손길이 등선을 타고 흘렀고 심장이 불타듯 뛰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자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고도 격렬하게 사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교복을 입고 나가며 유난히 들떴어요. 엄마, 선생님이 오늘 우리 반 대표 뽑는데 나 추천한다 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우연은 이제 지우를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소름 끼치게 익숙했어요. 예전 나를 자기 것처럼 다루던 그 눈빛. 지우가 그 눈에 포획되면 나까지 잃게 될 것만 같았어요. 며칠 뒤 사건이 터졌어요. 학교 복도 모니터에 제 얼굴이 떴어요. 카페 구석에서 민석과 마주 앉아 웃는 사진. 이혼녀 담임과 삼각관계? 라는 자극적인 자막. 복도는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학부모들이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어요. 애도 있는데 참.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행정실에 뛰어가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우연히 복도 끝에서 걸어왔어요. 모니터를 흘끗 본 뒤 저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어요. 학부모님들 오해 마세요. 사적인 일이니까. 말은 진정시키는 말이었는데 입꼬리는 비열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낮게 물었어요. 당신이 했죠? 그는 눈썹을 살짝 올리고 말했어요. 증거 있어? 그 말이 제 속을 뒤틀었어요. 선 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귀에만 들릴 만큼 낮게 웃었어요. 선은 항상 너 쪽에서 먼저 무너지더라.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분노와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속이 끓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선 게시물 유포자 추적부터 하죠. 그리고 친자 소송 방어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일렁였어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비가 그친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어요. 그 별들 사이로 오래전 우연과 처음 사랑에 빠졌던 여름밤의 기억이 스쳐갔어요. 강변 벤치 낡은 발라드 처음 손을 잡던 순간 그때의 나는 그가 내 전부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그를 내 전부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이길 거예요. 며칠 뒤부터 지우는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해했어요. 책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식탁에 털썩 엎드리곤 했어요. 지우야, 오늘 힘들었어? 제가 물으면 대답 대신 머뭇거리다가 한참 뒤에야 말했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선생님 편만 든다고 해요.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숨이 막혔어요. 우연은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에게 호감을 갖는 아이를 은근히 띄우고 그 아이를 질투한 나머지 애들이등 돌리게 만들죠. 지우가 그 중심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열심히 한 거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꼭 다물려 있었어요.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예전에 제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우연의 세계 안에 갇히면 세상 모든 빛이 그 사람만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가 무너질 때 남는 건 시커먼 잿더미뿐이에요. 저녁이 되자 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혹시 잠깐 시간 괜찮아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나갈게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선술집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조명이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었고 술잔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게 지쳐 있었어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털어놨어요. 우연은 사람을 잠식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사라졌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이번엔 내가 당신 옆에 서 있을게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식당을 나설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걸었어요. 민석이 우산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지금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네, 무서워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워도 괜찮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비가 우산 끝에서 또로록 떨어졌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뜨거웠어요. 그의 숨결이 제 볼을 따라 내려오자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좁은 골목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눈가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켜왔는데 지금은 마치 그 단단함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너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두려우면서도 조금은 살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학교에서 우연히 우영과 마주쳤어요. 그는 교무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걸어왔어요. 지우, 요즘 힘들어 보여. 엄마로서 뭘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투가 너무 비열해서 제 속이 뒤집혔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는 비웃듯 말했어요. 내가? 아니지. 넌 항상 내 잘못을 남 탓하더라. 순간 심장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한 번만 더 아이한테 그런 말 하면 나 당신 끝까지 무너뜨릴 거예요.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낮게 웃었어요. 그 눈빛. 예전이랑 똑같네. 그때도 그렇게 떨면서 날 사랑했잖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서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건 사랑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 나왔어요. 그의 시선이 등 뒤에 뜨겁게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고개는 한 번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사진 캡처, 통화 녹취, 학교 게시물 기록 다 모았어요. 지우가 방에서 조용히 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숨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박동을 맞췄어요. 지지 않을 거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분노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저는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러 가기 전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혹시 같이 가도 돼요? 저는 한참 말이 막혔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같이 가요. 법원 복도에서 그는 묵묵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묻지 않고 다그치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게는 구원이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 햇빛이 도로에 반짝였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세상이 잠깐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우연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갈 생각이라는 걸 그의 눈이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첫 신호는 아주 사소했지만 불길했어요. 지우의 공책에 빨간 펜으로 집에서 연습 부족이라는 메모가 반복해서 붙었고 숙제 검사 때마다 지우만 유난히 까다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아이는 처음엔 더 열심히 하겠다며 이를 악물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밤마다 지우개로 공책을 문지르다 연필 자국이 비에 번진 종이처럼 흐려질 때까지 울었어요. 엄마, 내가 그렇게 못해요?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꺾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학부모 단체방에서는 누군가 은근히 제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반 분위기가 산만해진 것 같아요. 가정 문제로 아이들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가정 문제라는 말
두 글자가 제 등을 서늘하게 후고 지나갔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고 대신 단체방 알림을 꺼버렸어요.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더 긴 호흡으로 싸우기 위한 숨 고르기였죠. 저녁 무렵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가 자꾸 작아지는 얼굴을 해요. 그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내일 저녁 둘이 같이 산책할래요? 어두워지기 전 벚나무 길 예쁘다고 하던데. 그 제안이 마음을 부드럽게 눌러주었어요. 다음 날 해가 지기 전 벚나무 길로 나갔어요. 잔잔한 바람이 분홍빛 꽃잎을 흩뿌렸고 발등 위로 작은 그림자가 춤추듯 흔들렸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고 벤치에 앉아 민석이 작게 물었어요. 오늘은 무슨 색이 보여요? 분홍. 분홍이면 아직 괜찮네요. 그가 말하며 제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어요. 저는 그 손길에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못 버틸까봐 무서워요. 그는 한숨처럼 미소를 내쉬었어요. 무너지면 내가 붙잡을게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닿아 잔물결처럼 번졌어요. 저는 살짝 몸을 기울였고 그는 아주 천천히 다가왔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맞춤했어요. 짧았지만 오래 눌린 마음이 봄비처럼 스며들었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볼을 스칠 때 한동안 잊고 살던 안온함이 가만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반격이 왔어요. 우연히 학습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반 아이들 시험을 받고 지우의 점수표가 유독 낮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문제 풀이 과정은 분명 정확했는데 기준에 미달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학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교감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담임 재량이라는 말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우연을 붙잡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는 미간을 살짝 구기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학습 지도일 뿐이야. 아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무너지는 건 내 쪽이지. 아이는 강해. 그 말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어요. 순간 손이 덜덜 떨렸고 이를 악문 채 돌아섰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감정으로는 못 이겨요. 문서와 시간 기록으로 이겨야 했어요. 그 주 금요일 반 소풍이 잡혔어요. 장소는 학교 근처 생태공원. 저는 도시락을 싸고 지우 손을 꼭 잡았어요. 공원 입구에서 다른 엄마들이 슬쩍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지우의 머리핀을 고쳐 꽂아주며 미소만 지었어요. 아이들 줄이 공원길을 따라 꼬리를 만들었고 우연히 선두에서 장난스럽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어느 연못 다리 위에서 지우가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낮추는 순간 뒤에서 한 아이가 장난으로 밀쳤어요. 지우가 휘청 다리 난간에 손을 짚었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심해. 제가 달려가 붙잡는 사이 우연히 한 발 늦게 다가와 말했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지우야, 울면 안 돼.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데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저는 낮게 쏘아붙였어요. 별일 아니게 만들지 마요. 지금이 별일이에요. 그가 잠깐 눈을 치켜뜨더니 아이들 보는 앞이라 웃는 척했어요. 그 얇은 미소가 비수처럼 반짝였어요. 소풍이 끝나갈 즈음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우비를 꺼내 지우에게 입히고 있었고 뒤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어요. 누군가가 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비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낯선 남자였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후고 있었고 옆에 서 있던 엄마 하나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기사 못 봤어?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꿀처럼 들러붙는 악취를 풍겼어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가려 내려놓게 만들었고 무리에서 벗어났어요. 지우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아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왜 저 아줌마들 우리를 쳐다봐? 저는 경직된 미소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금방 그칠 거야. 그날 밤 단체방에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소풍에서 제가 지우를 안고 있는 장면을 이상한 각도로 잡아
과잉 반응이라는 자막을 얹어둔 스샷. 누군가 일부러 각도를 택했고 누군가 일부러 자막을 달았겠죠. 댓글엔 피곤한 이모티콘과 혀를 차는 말풍선이 줄줄이 달렸어요. 저는 단체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지우를 위해 남아 있었어요. 끝까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다음 주 첫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어요. 법원 날짜와 시간이 칼날처럼 달력 위에 꽂혔어요. 민석이 그날 아침 저를 데리러 왔고 차 안에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점검했어요. 여기 우연 선생님이 평가 기준을 바꾼 날짜. 아이들 성취도 그래프. 지우만 급락한 시점 체크. 그는 침착했어요. 목소리도 표정도 손끝도. 그 침착함이 내 불안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주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걸음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먼지 냄새. 모두가 다투러 온 사람들의 소리였고 냄새였어요. 제 차례가 되고 문을 밀고 들어가자 우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좋은 어른의 얼굴처럼요. 그 얼굴이 가장 무서웠어요. 거짓말에 윤기를 발라 세상에 내놓는 표정. 변론은 길었어요. 상대 측 대리인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자 확인은 필수라고 교사라는 직의 도덕성을 앞세워 말했어요. 우리 쪽 변호사는 양육의 실체는 시간과 정성이며 현재 보호 환경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걸 기록으로 깔았어요. 중간중간 판사의 질문이 박자처럼 쿵쿵 박혔고 저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려고 애썼어요. 원고 측 아이와의 정서적 관계를 입증할 자료 있습니까? 그 질문에 우연히 깜빡 눈을 감았다 뜨고는 담담히 답했어요.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속이 뒤집혔어요. 진실을 볼모로 잡는 그 입술. 저는 손등을 꼬집어 감정이 쏟아지지 않게 붙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 바닷가로 데려갔어요. 도심과 멀지 않은 불빛이 짧게 닿는 해변이었어요. 바람이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파도 소리가 귓속에서 낮게 울렸어요. 그는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자꾸 무너질 뻔했어요. 무너져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가 나직이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따라 오래 묵은 한숨을 뱉었어요. 나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서툴러요. 그럼 연습해요. 지금부터.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아와 얹혔고 우리는 파도 앞에서 천천히 서로에게 기대었어요. 달빛이 물결을 잘게 부서뜨렸고 그 조각난 빛이 우리 얼굴에 흩뿌려졌어요. 나는 그에게 살며시 기대어 눈을 감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나눴어요.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고 그 멈춤 사이로 내 심장이 또렷하게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밤은 뜨겁기보다 깊었어요. 서로의 숨이 잔잔히 포개지고 말 대신 손끝이 오랜 이야기들을 다독였어요. 나는 그 품에서 내일을 버틸 힘을 조금 더 채웠어요. 바다에서 돌아온 뒤 반 아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지우에게 담임 선생님이 너를 더 예뻐한다는 말을 던졌고 누군가는 엄마가 문제라서 내가 피해본다고 속삭였대요. 지우는 그 말들을 가슴에 주머니처럼 모아넣고 있었고 어느 날 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선생님 좋아하면 안 돼?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좋아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어른이 그 마음을 이용할 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좋아해도 돼.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지켜. 누가 빼앗아 가려 해도 내놓지 마. 지우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제 어깨에 묻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내가 싸워야 할 이유를 또렷하게 새겨줬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조각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우연히 반 아이들 성적표를 임의 기준으로 분류하며 지도 우선이라는 표시를 남긴 내부 문서. 그리고 그 표시에 따라 특정 아이들만 공개적으로 칭찬하거나 질책했다는 정황 메모. 저는 그것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지우의 변화 기록과 겹쳐 프린트했어요. 선으로 있자 한눈에 보였어요. 누군가의 의도가 누군가의 방향이. 증거 뭉치를 들고 학교에 정식 민원을 넣었어요.
교감은 표정을 굳히고 조사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모바일 화면에 뜬 메시지 알림 우연셈 잠시 통화 가능. 이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보아버렸어요. 학교 안에서 싸우는 건 불리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민원과 지역 신문 제보를 병행했어요. 익명으로. 말은 기록에서 힘을 얻고 기록은 숫자에서 무기가 돼요. 저는 그 무기를 갈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을수록 내 안의 공포는 잠들지 않았어요.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로 얇게 눕고 펜촉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창밖으로 트럭이 지나가며 아스팔트 위에 짧은 소음을 남기고 사라질 때마다 저는 어금니를 다물었어요. 다음 파도가 올 걸 알았으니까요. 그 파도의 이름은 언제나 같아요. 보복. 정말로 다음 파도가 왔어요. 지우 하교 시간 우연히 아이를 교무실로 따로 불러 엄마가 힘들겠지만 선생님은 내 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는 처음엔 위로를 받은 듯 했지만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누가 내 편이야? 그 질문은 날카로웠고 동시에 절박했어요. 당연히 엄마. 그리고 우리 둘 편에 민석 아저씨도 있지. 그럼 선생님은? 나는 잠시 말을 고였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편이야. 말을 끝내고 나서 내가 얼마나 정답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새삼 알았어요. 그래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이 마음에 선을 그어줘야 했거든요. 선이 없으면 마음은 금세 침수돼요. 그 주말 우리는 세지서나 지우, 민석 작은 소풍을 다시 갔어요. 도시락을 나눠 먹고 강가를 따라 걸었어요. 민석은 지우에게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쳐 주며 끈이 풀릴 것 같으면 한 번 더 묶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지우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절대 안 풀려요? 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절대라는 말은 안 쓸게. 대신 웬만하면 안 풀릴게. 그 말에 나도 아이도 웃었어요. 우리는 그 웃음을 오래 붙잡으려 애썼어요. 해질 무렵 강 위로 노을이 번졌고 바람이 잔잔해지자 새들이 낮게 스치며 날아갔어요. 민석이 내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따뜻한 입맞춤을 나누고 이마를 맞댄 채로 숨을 골랐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웅성거림이 멀리 있었어요. 고마워요. 내가 속삭이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긴요. 나도 당신 덕분에 버텨요. 밤이 깊어갈수록 다음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육청 조사 통보, 학교 내 갈등, 우연의 표정에서 미세하게 지워진 여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꺼내들 무기. 저는 눈을 감고 다가올 어둠의 입자를 세웠어요. 셀수록 명확해졌어요. 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이. 교육청의 조사 통보가 떨어진 건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학교 측으로도 공문이 전달됐고 학부모 단체방엔 누군가 흘린 것처럼 감사 나온대라는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반 담임 문제 있대. 누군가 민원 넣었나 봐. 조금만 내려보면 누군가가 누군지 다들 알고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눈을 들어 지우의 머리핀을 고쳐 꽂아줬어요. 오늘 발표 있다며? 목소리 크게 눈 마주치기. 지우는 작게 응하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그 떨림이 제 심장까지 따라 흔들렸어요. 점심 무렵 교감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어머님, 교육청에서 내일 현장 조사 나온답니다. 분위기 좀 살펴주셔야.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이면 문제 없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판이 커지고 있다는 걸 실감해서였어요. 저녁에 지우 방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살짝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지우가 쪼그려 앉아 있었고 스케치북 한 장에 뭔가를 잔뜩 지우다 만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무슨 그림이었어? 제가 다가가 묻자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우리 가족이었는데 자꾸 한 명이 지워져요. 그 말이 전기처럼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사라지지 않아.
절대. 그 말이 나가자 지우의 작은 어깨가 와르르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이 내 목을대까지 올라와 나도 함께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교실 복도는 살얼음 같았어요. 정장을 입은 교육청 관계자 셋이 교무실 쪽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이상한 긴장 속에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우연은 태연했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고 더 친절하게 아이들을 챙겼어요. 그 모습이 섬뜩했어요. 폭풍 직전의 바다가 오히려 고요한 것처럼. 점심쯤 교감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회의실 안엔 교육청 관계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훑어봤고 지우 성취도 변동표에 표시된 급격한 하락 구간을 가리켰어요. 이 시기 전후로 담임이 평가 기준을 바꾼 게 맞나요? 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지우가 수면 장애와 불안을 호소했어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동심리 전문가와도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했어요. 복도 끝에서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직은. 그는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고 그 손길 하나가 겨우 제 몸을 지탱해줬어요. 학교 복도를 나서자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받쳐 들고 서 있는 민석이 제 옆으로 다가와 우산을 함께 쓰자 어깨가 닿았어요. 그 따뜻한 다음의 순간 숨이 고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걷다가 학교 근처의 오래된 책방 앞에 멈췄어요. 민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잠깐 어디 멀리 갈래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차를 몰아 바닷가로 갔어요. 도심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창밖으로 잿빛 파도가 출렁였어요. 민석이 차를 세우고 말했어요. 잠깐 바람만 쐬요. 말 안 해도 돼요. 해변엔 아무도 없었고 파도가 발목까지 차올랐다 빠져나가며 모래를 쓸고 갔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결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처럼 느껴졌어요. 민석이 제 뒤로 와서 살며시 팔을 감싸 안았어요. 당신 너무 오래 혼자 버텼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솟구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고 민석은 내 눈을 천천히 마주보다가 낮게 속삭였어요. 지금은 같이 버텨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차가운 바닷바람과 뜨거운 숨결이 부딪혀 섞였어요. 입맞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깊어졌어요. 그의 손길이 내 등을 타고 흐르고 나는 그의 품 안에 몸을 맡겼어요. 그날 밤 바닷가 모텔방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우리는 뜨겁고 깊게 서로를 탐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심장 소리가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커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저는 그의 팔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났어요. 하지만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현실은 더 거칠게 몰아쳤어요. 교육청 조사 사실이 기사화되며 학부모들 여론이 양극으로 갈렸어요. 아이들이 불쌍하다. 교사도 사람이다. 양쪽의 말이 칼날처럼 오갔어요. 지우는 점점 더 작아졌고 급식실에서 밥도 거의 먹지 않았대요. 아이들이 내 엄마 때문에 우리 반 망했잖아라고 속삭였다고 하더라고요. 지우는 방에 틀어박혀 그림도 그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야, 세상 모두가 너를 미워해도 엄마는 널 믿어. 한참 뒤 문틈으로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엄마 무서워. 그 말에 숨이 무너졌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그 작은 몸이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건 곧 지나갈 거야.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려도 지금은 그 거짓말이 필요했어요.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든 입에 담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폭발이 터졌어요. 지우가 하교 후 사라졌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 앞 놀이터 친구 집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고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한참 뒤 학교 뒤편 빈 교실에서 지우를 찾았어요. 불 꺼진 교실 한쪽에서 웅크려 있었어요. 그 옆에 우연히 서 있었어요. 그는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같이 있었던 것뿐이야. 그 말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지우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건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빼앗는 거예요. 우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그 눈에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나쁜 애 아니지?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저는 그 말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지우의 눈물이 내 옷깃에 번졌고 그 눈물 자국이 식을 때까지 나는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석이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안아줬어요. 그 품에 안기자 그제야 심장이 천천히 박동을 되찾았어요. 민석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고 그 따뜻한 입맞춤에 눈물이 스르르 흘렀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 말이 오늘 하루 중 유일하게 위로처럼 들렸어요. 병원에서 시작이었어요. 지우가 밤마다 배가 아프다고 해서 소아과에 갔는데 의사가 습관적으로 물었어요. 부모님 혈액형 아시나요? 저는 제 것만 말했어요. 저는 O형이에요. 간호사가 지우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이가 AB형인데 작은 의문이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쳤고 그 바람이 순식간에 태풍으로 커졌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쪽은 B형일 거예요. 간호사가 그럼 가능하죠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귓속에서 빈 공간을 크게 울렸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겨울끝 바람이 뺨을 스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장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현 얘기 좀 해. 우현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았어요. 병원 얘기 들었구나. 첫 마디부터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내가 몰라선 안 되는 사실이 있어. 그 말투가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잔혹했어요. 확인하자. 법적으로. 저는 차 문을 붙잡고 서서 금속의 차가움을 손바닥에 깊이 박아 넣었어요. 좋아. 대신 내 과거도 다 확인할 거야. 숨겨둔 것들 전부. 말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중에 매달린 줄을 꽉 잡은 느낌 혹은 낭떠러지 끝에서 눈을 감고 내딛는 느낌 둘 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지우가 잠든 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아이의 숨이 일정하게 오르내렸고 그 호흡에 맞춰 제 숨도 조금씩 진정됐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지난 몇 달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우연의 평가 기준 변경일 게시판 유출 시각, 교육청 현장 조사 통보, 지우의 수면 일지. 날짜와 시각 옆에 짧은 메모를 붙였어요. 그날 아이가 울었다. 그날 나도 울었다. 한 줄씩 적을 때마다 마음속 어둠이 뒤로 한 치씩 물러났어요. 기록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덮으려면 훨씬 많고 훨씬 빽빽한 기록이 필요하니까요. 정식 소장 접수 알림이 떴고 다음 주가 첫 기일이었어요. 민석이 새벽에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차 가지고 갈게요. 저는 고맙다고 쓰려다가 그냥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어요. 아직 말로 꺼내면 울 것 같아서요. 약속한 시간 집 앞에 차가 섰고 차 문을 여니 따뜻한 히터 바람이 볼을 감쌌어요. 아침 못 먹었죠? 그가 작은 보온병과 샌드위치를 내밀었어요. 빵 한 입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 왜 이렇게 약해졌지?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약해진 게 아니에요. 오래 싸우는 중이에요. 법원 복도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종이 먼지, 긴장, 다툼 그런 것들이 섞인 공기.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렸어요. 우연히 등장하자 공기가 일순 가라앉았어요. 깔끔한 정장, 여유로운 미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른의 표정. 내가 가장 싫어하는 가면이었어요. 변론이 시작되자 상대 변호사는 친자 확인은 아동의 권리라고 또박또박 말했고 우리 쪽 변호사는 아동의 현재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맞섰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쿵쿵 박혔고 저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었어요. 중간에 판사가 제게 물었어요. 피고는 왜 지금까지 친자 확인을 거부했습니까? 저는 목젖이 마찰되는 소리를 삼키고 대답했어요. 저는 도망친 적이 없어요. 버려진 적은 있어요. 다만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였어요. 말이 끝나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일을 마치고 나와 창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을 차가운 유리에 댔더니 한기와 함께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민석이 다가와 제 목에 스카프를 감아줬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계속 흔들렸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갔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주차장까지 걸었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우리가 낯설 만큼 닮아 보였어요. 둘 다 지친 얼굴, 그럼에도 어쩐지 단단한 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우편함에 색이 다른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열어보니 익명 투서였어요. 선생님을 무너뜨리려는 어머니의 사생활에 대하여. 내 신상이 날짜와 장소와 함께 음란한 문장들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어요. 읽는 내내 손끝이 얼얼해졌고 목이 말랐어요. 그날 밤 저는 경찰서 민원창 셀에 앉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 한 문장만 울렸어요. 끝까지 간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어둠에게. 며칠 후 사건은 더 크게 번졌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선생님 지켜요라는 글이 떴고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일부는 우연을 옹호했고 일부는 교육청 조사를 기다리자고 했고 일부는 제 얼굴과 민석의 사진을 캡처해 삼각관계 운운했어요. 그 와중에 누군가가 익명으로 우연의 이전 학교에서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소문이 있었다는 글을 올렸어요. 증거 없는 소문이길 바랐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경계를 대하는 방식을. 좋게 말하면 친화력, 정확히 말하면 선을 흐려놓는 솜씨.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추려 손목을 꽉 쥐고 예전 문자와 사진, 시간표들을 뒤졌어요. 작은 단서들이 점처럼 모였고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방향을 가리켰어요. 여기. 변호사에게 넘길 파일에 이름을 저장하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우는 그런 세상의 소음을 알 리 없었지만 공기의 결을 먼저 알아챘어요. 밤마다 깨서 물을 마셨고 아침이면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 말을 들으니 숨이 막혔어요. 하루만 쉬자. 그 작은 하루가 죄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아이를 꺼내야 했어요. 우연의 교실은 이제 안전하지 않았어요.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차 빌릴 수 있을까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어디든 가요.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바다 쪽으로 향했어요. 늦겨울 끝의 바다는 잿빛이었지만 희한하게 평화로웠어요. 숙소 창 너머로 물결이 낮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제가 끓인 미역국을 반 그릇 먹고 잠들었어요. 아이의 입술이 고요하게 닫히자 나는 한참 동안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숨 쉬어도 돼. 그 말을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베란다로 나가니 민석이 외투를 걸친 채 서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조용히 손을 벌렸어요. 나는 그에게 걸어가 팔에 안겼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고 그의 숨이 따뜻했어요. 여기선 잠깐 있자. 민석이 낮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댔고 그가 아주 천천히 내 볼을 어루만졌어요. 나는 눈을 감고 조심스레 입술을 포겠어요. 짧고 길었고 깊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과장된 말 한마디 없이 서로에게 기대었어요. 손끝이 손등을 다독이고 어깨가 체온을 나눠주고 심장이 심장에게 박동을 전해줬어요. 사랑이라는 말 대신 버팀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밤, 그래도 그 버팀목은 분명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틀을 쉬고 돌아오자 바깥은 더 시끄러웠어요. 학교 게시판에 특정 학생 편애차별 민원이 공식 게시됐고 교육청은
우연의 평가 자료 원본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 와중에 우연은 수업 시간마다 공정과 진실을 입에 올렸대요. 아이들이 집에서 흉내내며 진실은 하나야라고 따라하는 걸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의 언어가 아이들 입술에 묻어나는 걸 상상하니 숨이 막혔어요. 두 번째 기일 우리 쪽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가 결정타가 됐어요. 우연의 개인 노트 메모 사진 지도 우선 주목주의라는 표와 특정 학생 이름 옆에 별표 표시 그리고 엄마 이슈로 영향이라는 문구. 판사의 눈썹이 잠깐 올라갔고 상대 변호사는 사적인 체크라고 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학생을 분류하고 낙인 찍는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법정 공기를 바꿨어요. 우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거짓말에 피부가 처음으로 갈라지는 소리를. 하지만 늘 그렇듯 마지막 발악은 거칠었어요. 그 주 수요일 지우가 하교 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수십 번 눌렀고 심장이 목구멍을 두드렸어요. 학교로 달려가니 뒤편 빈 교실 불이 꺼진 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지우가 웅크려 앉아 있었고 우연히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그 부드러운 음색이 더 끔찍했어요. 나는 아이를 번개처럼 끌어안고 우연을 노려봤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이건 교권이 아니라 권력 남용이에요. 우연의 눈빛이 매서워졌다가 갑자기 흐려졌어요. 난 너희 둘 다 지키려 했어. 그 말이 너무 기괴해서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키는 척 빼앗으려는 사람의 오래된 문장. 그날 밤 변호사가 긴 문자를 보냈어요. 교육청 조사 결과 초안 담임의 평가 자의 성부적절 의심 의견. 정식 통보 임박.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다음 순간 문자가 하나 더 도착했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너도 다치면 아이도 다쳐. 스크린 위 글자가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렸어요. 나는 캡처를 떠서 경찰에 제출했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부여잡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이가 부딪힐 만큼 떨렸어요. 그러나 오래 떨지는 않았어요. 떨림은 두려움의 언어지만 나는 두려움을 번역해 분노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 밑에 피곤이 내려앉았는데도 눈빛은 단단했어요. 오늘 저녁 지우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요. 당분간 같이 지내요. 나는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건 수치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지우가 민석 아저씨 라면 진짜 맛있다라고 말했어요. 민석이 웃으며 젓가락으로 계란을 떠서 내 그릇에 올려줬어요. 엄마 먼저. 아이가 킥킥 웃었고 나도 웃었어요. 폭풍 속에서도 잠깐 나타나는 고요 그 고요를 온 힘으로 붙들었어요. 밤이 깊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불빛을 보다가 민석에게 말을 건넸어요. 나 끝까지 가도 돼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끌어 자기 가슴에 올렸어요. 심장이 일정한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끝까지. 그 말 뒤에 우리는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었어요. 입술은 부드럽게 닿았고 숨은 천천히 섞였어요. 열정은 격렬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상처 위에 붕대를 대듯 서로의 빈틈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그 밤은 맹세처럼 고요했고 안도처럼 따뜻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최종 통보가 도착했어요. 담임 교사 직위해제 공고. 문서의 활자 하나하나가 칼끝처럼 반짝였고 동시에 햇빛처럼 따뜻했어요. 학교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오해를 외쳤지만 공문은 공문이었어요. 우연은 얼굴이 사라진 사람처럼 퇴근길을 걸어갔고 그 뒤를 기자들의 플래시가 쫓아갔어요. 그날 밤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우연의 이전 학교 동료라는 사람의 증언. 성급기가 느슨한 교사였다. 한 줄짜리 고백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잘라냈어요. 하지만 아직 재판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철을 다시 묶었어요.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났어요. 이름을 붙이자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그리고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종종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틸 거예요. 우연의 반격은 예고 없이 들이쳤어요. 교육청 직위해제 공고가 내려간 지 이틀 뒤였어요. 학교는 그를 당장 교실에서 배제했고 대체교사가 투입됐어요. 복도는 조심스러운 안도와 억눌린 소란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아침 지우는 모처럼 웃었어요. 새 선생님은 그림도 잘 그리신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속까지 햇살처럼 스며들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진짜 끝났나 싶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는 몇 시간 뒤에 알게 되었죠. 점심 무렵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뉴스 속보 알림이었어요. 정우영 교사 제자 어머니에게 스토킹 혐의 무고 주장 사적 관계 폭로. 화면에 제 얼굴과 함께 민석과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 아이 기다리던 순간을 누군가 멀리서 찍었더군요. 사진 밑엔 굵은 자막이 붙어 있었어요. 실제 연인이면서 무고한 교사를 파면시켜. 눈앞이 번쩍거렸어요. 기자들 전화가 빗발쳤고 회사 메신저로도 괜찮냐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그 자체를 죄로 만들려는구나. 민석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회색 코트에 굳은 얼굴. 지금 같이 나가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아 바닷가로 향했어요. 바다는 겨울 끝에 칼 같은 바람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파도가 도로까지 튀어올라 차창을 두드렸어요. 민석이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요. 이건 진실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막혔어요. 민석이 조용히 내 얼굴을 감싸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은 뜨겁지 않았어요. 깊었어요. 손끝 하나, 숨결 하나까지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듯 느리게 섞였어요. 그 품에 안긴 채 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한테 내 삶을 빼앗기진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법원에 신속심리를 요청했어요. 우연 측이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지우는 자신과 소연 사이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로 여론을 휘젓고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양육권까지 노리고 있었죠. 법원 복도에 섰을 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어요. 플래시가 눈앞에서 번쩍거렸고 지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었어요. 지우는 제 딸입니다. 그 한마디가 플래시보다 더 눈부시게 번졌어요. 법정 안에서는 지옥 같은 공기가 흘렀어요. 우연 측 변호사가 지우 혈액형과 부모 혈액형 불일치를 언급했을 때 제 위장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산부인과 출생기록, 출생 직후 지우 아버지로 등록된 인물의 체열 결과, 친자 확인 전적 기록. 그 인물은 내 전 남편이었어요. 법적으로도 기록상으로도 우연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판사의 눈썹이 올라가고 우연히 처음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켜졌어요. 알림창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어요. 언론 준비 완료, 교감 확보. 변호사가 재빠르게 사진을 찍었고 법원 집행관이 기기를 회수했어요. 그 안엔 학교 게시물 유출 경로와 여론 조작 지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우연은 결국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고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초라해 보였어요. 거대한 파도가 부서진 뒤 남은 거품처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코끝을 스쳤어요. 기자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지만 저는 민석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차 문을 열고 앉자마자 숨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석이 제 뺨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법원은 지우 양육권을 온전히 제게 확정했어요. 학교도 공식적으로 우연을 파면했고 교육청은 그의 교단 복귀를 영구 금지했어요. 집 앞 골목길에서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선생님 다시 안 오는 거지? 그래. 다시는 안 와. 지우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햇살처럼 가벼웠어요. 그날 밤 민석과 지우와 함께 바닷가 근처 펜션에 갔어요. 모닥불이 피워진 마당에서 셋이 나란히 앉아 마시멜로를 구웠어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아. 그 말에 심장이 조용히 떨렸어요. 민석이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고 별이 촘촘히 내려앉았을 때 지우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우리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맞춤했어요. 그 입맞춤은 승리의 환호도 안도의 한숨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래 미뤄둔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민석의 손길이 내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끊어냈어요. 그날 밤 바다는 잠잠했고 우리는 깊고 뜨겁게 사랑했어요. 서로의 심장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리고 진짜로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뒤의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소란이 빠져나간 자리엔 바람이 드나들었고 그 바람이 남긴 먼지를 나는 하루에 몇 번씩 털어냈어요. 지우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스스로 꽂아보려고 애썼어요. 엄마, 이 각도 맞아요? 조금만 더 위로. 핑 도는 핀을 잡아 고정해주면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부엌에서는 전자포트가 조용히 끓었고 거실에는 새로 들인 화분이 빛을 받아 푸르게 번졌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한 뼘씩 한 걸음씩. 민석은 아예 이사를 도왔어요.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도 지우에게도 안전해요. 그 말이 부담이 아니라 안도의 숨처럼 들렸어요. 트럭이 와서 책장을 옮기고 소파를 바닥 위로 미끄러뜨리고 상자들을 쌓아 올렸어요. 상자를 뜯다 보니 오래 숨겨둔 사진들이 나왔어요. 대학 시절의 내 얼굴 너무 환해서 낯설었어요. 지우가 사진을 들고 킥킥 웃었어요. 엄마, 이때 진짜 아기네. 민석이 옆에서 쓱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지금이 더 예뻐요. 순간 숨이 짧게 끊겼어요. 그의 말투엔 과장이 없었고 그게 오히려 심장을 콕 찔렀어요. 동거의 첫날 밤 집은 낯선 평화로 가득했어요. 지우는 새로 들인 벙커 침대 위에서 별 스티커를 붙이며 혼자 낄낄거렸고 우리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김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서 민석이 젓가락으로 면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어요. 나는 매운 라면엔 계란을 반숙으로 넣는 인간이에요. 나는 파를 너무 많이 넣는 인간이고요. 우리는 그 사소한 차이를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식탁 위에 고르게 깔리자 라면은 이상하게 훨씬 맛있었어요.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든 뒤 거실 불을 반쯤 낮추었어요. 상자 사이에 틈이 생긴 자리, 그 좁은 공간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석이 내 손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조금 안심되죠? 조금요. 조금씩 늘려가요. 그는 내 어깨에 이마를 가만히 기댔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목울대에 걸린 말들이 풀리면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입을 맞췄어요. 급하지도 과장되지도 않게. 워낙 조심스러워서 더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입맞춤. 그의 숨이 내 볼을 스치고 내 숨이 그의 목에 닿았어요. 그 밤 우리는 상자 더미 사이에서 서로를 감싸 안고 오래 묵은 피로가 녹아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은 이렇게도 조용히 온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셋이서 간단하게 빵과 달걀, 우유. 저녁엔 번갈아 가며 요리. 지우의 숙제 시간엔 휴대폰을 치우고 끝나면 셋이서 동화책을 읽고 주말에는 한강이나 숲길을 산책하기.
규칙은 우리 삶의 얇은 선을 그렸고 그 선이 집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형태가 있으니 불안이 들어올 문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호의적으로 변한 건 아니었어요. 동네 카페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마트 계산대에서 또 누군가는 괜히 시선을 늦게 거뒀어요. 저기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단어가 공기 중에서 휘발됐지만 그 휘발의 잔향은 오래 남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트를 조금 더 단단히 밀었어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섰고 지우는 장난스럽게 장바구니에 바나나를 더 한 송이 올려놓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침묵으로 서로의 등을 받쳐주었어요. 학교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어요. 대체 교사는 부드럽고 단호했어요. 지우에게 잘했어요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를 더 자주 말했어요. 그 말들이 아이의 어깨를 조금씩 펼쳐줬어요. 지우는 발표 시간에 스스로 손을 들었고 음악 시간엔 반 친구들 앞에서 짧게 노래를 불렀대요. 엄마, 내 목소리 떨렸는데도 박수 쳐줬어. 그 말이 내 심장에 박수처럼 울렸어요. 한밤중 지우가 악몽에서 깨어 울던 밤이 있었어요. 나는 옆에 눕고 등을 다독이며 속삭였어요. 여긴 우리 집이고 너는 우리 딸이고 우리 집에는 너를 꺼내갈 그림자가 없어. 지우의 울음이 훌쩍임으로 바뀌고 그 훌쩍임마저 잦아들 때까지 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문득 소파 끝에서 졸다 깬 민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네고는 아이의 이불 끝을 한 번 더 끌어올려 주었어요. 그 작은 동작에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봄이 깊어지자 동네 축제가 열렸어요. 분홍 깃발들이 전봇대 사이사이를 잇고 노점에서 솜사탕과 어묵 냄새가 바람을 탔어요. 지우가 놀이부스에서 미니 양궁을 쏘면서 신나게 웃었고 화살 하나가 관역 중앙에 딱 꽂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오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그 환호 속에서 지우가 뒤돌아 나를 찾았고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아이를 안았어요. 그 순간 아주 짧은 불안의 바늘이 스쳤어요. 혹시라는 그림자. 하지만 바늘은 곧 사라졌고 나는 아이를 한 번 더 꼭 안았어요. 그 밤 축제의 불꽃놀이가 창밖 하늘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틀에 기대 떨어지는 불꽃 조각을 바라봤어요. 민석이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물었어요. 무서울 때 지금처럼 손 잡아도 돼요? 응. 기쁠 때도? 응. 아무 때나? 나는 웃으면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무 때나. 그는 장난스레 속삭였어요. 그럼 지금 아무 때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깊이 기울었고 천천히 더 천천히 입맞춤했어요. 불꽃이 창밖에서 피고 지는 동안 우리의 호흡은 잔잔하게 이어졌어요. 나는 그 밤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누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우리만의 프레임 속 장면으로. 그 평화에도 균열은 찾아왔어요. 우연의 변호인이 항고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출소 전 단계에서 보석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차갑게 울렸어요. 나는 경찰서 담당자와 다시 통화했고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와 기간을 점검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연락 오면 즉시 신고하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넓다는 건 때론 비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나는 창문을 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밤의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그때 뒤에서 팔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민석이었어요. 괜찮아요. 나 또 싸워야 할지도 몰라. 그럼 같이 싸우면 돼요. 지치면? 그가 내 어깨에 턱을 가만히 얹었어요. 내가 먼저 자고 당신이 나중에 자요. 번갈아 자면 지치지 않아요. 어이없는 위로에 웃음이 났고 웃음 속에서 두려움이 얇아졌어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우연히 수감된 시설의 상담사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안내를 해준다고 했어요. 접견 제한이 유지되고 있고 출소 여부 판단은 독립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쿵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지우의 방에서 작은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목소리.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문틈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앉아 노트를 꾸미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우리 봄 방학에 바다 가요. 그 말이 너무 힘차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약속. 아이와 약속을 하고 나면 세상의 칼날이 둥글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바다로 갔어요. 지난번엔 도망이었지만 이번엔 휴식이었어요. 모래사장 위에서 아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았고 나는 발목까지 바닷물에 서서 파도를 맞았어요. 민석이 뒤에서 장난감 버킷 가져올 걸 하고 웃었는데 나는 지금이 좋아요라고 대꾸했어요. 태양이 기울고 바람이 서늘해질 즈음 지우가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어요. 우리는 베란다에 작은 담요를 깔고 앉았어요. 멀리 등대 불빛이 느리게 돌았고 저 항로를 따라 배들이 오고 가는지 희미한 점들이 움직였어요. 민석이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맞물렸어요. 소연. 그가 낮게 부르면 내 이름이 파도보다 더 깊게 울렸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고 그는 웃지도 슬프지도 않은 표정으로 내 입술을 찾았어요. 우리는 아주 오래 서로를 느꼈어요. 부서진 적 있는 몸이 다시 온기가 되는 순간들. 한 번도 대수롭지 않았고 한 번도 가볍지 않았어요. 그 밤 사랑은 약속의 다른 말이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같이. 우리는 그 말을 입술로 손끝으로 숨결로 썼어요. 도시에 돌아오자 해야 할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지우의 상담 스케줄, 학교 생활 계획, 내 업무 복귀 조정, 남아있는 소송의 행정 처리. 나는 하나씩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했어요. 체크가 늘어날수록 삶은 작은 박수 소리를 냈어요. 민석은 저녁마다 설거지를 자청했고 나는 그가 씻어놓은 젖은 접시 위로 행주를 한 번 더 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건넜어요. 어느 날 문득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예전보다 눈가 주름이 짙어졌지만 어딘가 더 단단한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은 고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온 자리에서 난 것이었어요.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어요. 잘했어요.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길고 험한 길에서 드디어 내 편이 되어준 목소리였으니까요. 보석 심사가 열린 날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어요. 하늘이 투명하니 마음이 더 불안했어요. 날씨가 좋은 날엔 나쁜 소식이 빨리 달려오는 법이거든요. 법원 앞에서 숨을 고르는데 담당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접근 금지는 유지돼요. 그리고 우린 준비되어 있어요. 그 말이 얇은 방패처럼 가슴 앞에 세워졌어요. 심사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의자 다리 끄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모든 것이 지나치게 선명해서 오히려 멀미가 났어요. 결정은 그날 오후에 나왔어요. 보석 청구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피해자 위해 우려. 문장을 읽는 동안 손끝이 따뜻해졌다 식었어요. 민석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조금 더 쉬어도 돼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니까.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믿는 게 사치가 아니어도 되는 날이 드디어 올 테니까요. 그 주말 우리는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초대장은 소박했어요. 회사 동료 2명, 동네에서 친해진 엄마 1명, 그리고 지우의 새 담임 선생님. 거실에 풍선을 조금 달고 식탁에 흰 천을 깔았어요. 민석은 오븐 파스타를, 나는 닭 간장 조림과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지우는 색종이로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라고 쓰고 스티커로 꾸몄어요. 가끔 문득 이 평범함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감고 한 번 더 숨을 쉬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집 안에 웃음소리가 고르게 퍼졌어요. 새 담임 선생님이 지우에게 말했어요. 발표회 준비 잘하고 있다며? 기대할게. 지우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손을 모았어요. 그 모습이 작고 빛나는 새싹 같았어요.
내가 주방에서 컵을 더 꺼내려 할 때 동네 엄마가 어깨를 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사실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 사과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용서를 빠르게 꺼내지 말자고 이번엔 마음먹었어요. 상처에는 시간이라는 약이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그 말이 공기 중에 풀리자 집 안의 온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았어요. 집들이가 끝나갈 무렵 지우가 갑자기 엄마 준비한 거 하고 외치더니 작은 의자 위에 올라섰어요. A사 한 장을 손에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우리 집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나랑 엄마랑 민석 아저씨가 살아요. 우리는 매일 손잡고 걸어요. 나는 가끔 무섭지만 무섭지 않은 척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손을 잡으면 덜 무서우니까요. 박수가 터졌고 나는 웃다가 울었어요. 지우가 내게 뛰어와 안겼고 민석이 그 옆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세상이 한순간 아주 정확한 모양으로 맞춰졌어요. 우리 셋의 그림자 모양대로. 며칠 뒤 지우의 학급 발표회가 열렸어요. 교실 뒤쪽 벽에 아이들 그림이 빼곡했고 의자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새 담임은 차분하게 아이들을 소개했고 지우 차례가 다가오자 내 심장이 빠르게 박자를 올렸어요. 지우가 앞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말하겠습니다. 봄 냄새, 따뜻한 손 그리고 제가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잠깐의 침묵 그리고 박수. 나는 그 박수에 맞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우는 새 친구들과 붙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굣길에 셋이서 까르르 웃으며 달려오는데 손에 쥔 카라멜이 반짝거렸어요. 그 반짝임이 내 눈동자에 한참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 즈음 두 번째 파도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왔어요. 우연 측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툭 던졌어요.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 한 장짜리 서류였지만 그 한 장이 내 등줄기를 차갑게 후고 내려갔어요.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예상한 수. 오래 못 가요. 증거가 반대로 쌓여 있으니까. 알면서도 밤이 되면 문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석이 물었어요. 지금 색은? 우리는 벚나무 길에서 시작한 그 질문으로 서로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옅은 회색. 그럼 밝은 걸 한 숟갈 섞죠. 그는 말없이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고 그 손길이 정말로 흰색을 조금 끌어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사건도 기각됐어요. 짧은 문장 원고의 주장 입증 부족. 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승리의 포효 대신 아주 느리고 긴 숨이 흘렀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그 소리에 맞춰 등에서 묵은 힘이 빠져나갔어요. 민석이 뒤에서 나를 안았어요. 끝. 그는 한마디만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밤. 집들이 때 미처 못한 우리끼리의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식탁에는 초를 2개 켰고 그 주변에 작은 사과와 포도를 놓았어요. 창밖엔 얇은 비가 내리고 커튼은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지우가 먼저 잠든 뒤 우리는 거실 조명을 더 낮췄어요. 민석이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음악은 없었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어요. 발끝과 발끝이 닿을 듯 말 듯 어깨와 어깨가 가볍게 스치고 가끔 웃음이 새어 나왔어요. 춤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서툰 움직임이었지만 그 느린 회전 속에 서로의 지난 시간을 한 겹씩 벗겨내는 기분이었어요. 민석이 속삭였어요. 오늘은 멈추지 않을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아주 가까이 조용히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은 약속이었고 위로였고 이제부터라는 시작의 문장이었어요.
소파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한참을 숨 쉬었어요. 어떤 밤은 불꽃 같고 어떤 밤은 호수 같잖아요. 그 밤은 호수였어요. 잔물결이 아주 작게 오래 흔들리는. 나는 그 잔물결 위에 머리를 눕혔고 그 잔물결이 내 안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며칠 뒤 우편함의 마지막 봉투가 도착했어요. 검찰 통지 기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장을 반쯤 읽은 시점에 나는 이미 알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를 덮치던 계절이 끝나고 있다는 걸.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엄마, 오늘은 무슨 색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두. 그럼 소풍 가는 날 색. 맞아. 소풍 가는 날.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짧은 소리가 집 안 가득 맑게 울렸어요. 봄의 끝자락 작은 여행을 한 번 더 갔어요. 바다는 이번엔 파랬어요. 모래사장엔 어린아이들 발자국이 가득했고 지우는 그 사이사이로 자신의 발자국을 덧그렸어요. 나는 그 옆에서 바람을 마셨고 민석은 폴라로이드로 우리를 몇 장 찍어줬어요. 사진이 하얀 여백에서 천천히 드러날 때 우리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기다렸어요. 사진 속 우리는 조금 흐릿했지만 그 흐릿함조차 평화로워 보였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흐릿해도 괜찮다. 진짜는 여기 있으니까. 그는 내 가슴 쪽 심장 근처를 툭 건드렸고 나는 장난스럽게 그의 손을 툭 쳤어요. 장난치지 마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도시로 돌아온 뒤 우리는 일상의 속도를 반 박자쯤 늦추기로 했어요. 퇴근 후엔 20분 산책, 주말엔 핸드폰 없는 오후 한 조각, 달에 한 번은 작은 공연 보러 가기. 그 약속들을 달력에 적어 붙였어요. 지우가 형광펜으로 별을 그렸고 나는 그 별들 사이에 작은 점을 찍었어요.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잇는 건 언제나 우리의 몫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때면 가끔 나는 창가에 서서 먼 곳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각자의 어둠과 각자의 빛이 있어요. 나는 내가 지나온 어둠을 떠올렸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빛을 확인했어요. 뒤에서 팔이 내 허리를 감싸면 나는 굳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내 입술에서 자꾸만 같은 말이 흘러나왔어요. 고마워요. 그 말에 민석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같이 해요. 그리고 어느 평범한 아침, 지우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발표 끝나면 친구랑 놀아도 돼요? 그럼. 다만 5시 전에만 들어와. 지우가 달려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며 얇은 햇살이 실처럼 흘러들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고 주전자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딱 하고 멈췄어요. 그 아주 작은 정지에서 나는 삶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또 한 번 알았어요. 새 학년 첫날 아침이었어요. 창틀에 걸린 얇은 커튼이 햇살에 가벼워졌고 전기포트가 조용히 끓더라고요. 저는 식탁에 도시락 3칸을 반듯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지우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오늘은 발표 말고도 새 친구들이랑 자리도 정한대요. 그래? 그럼 점심 먹을 때 속이 놀라지 않게 미역 조금 더 넣을게. 좋아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맑았어요. 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머리핀을 고치는 동안 민석이 부엌에 들어와 컵을 2개 꺼냈어요. 오늘 색은? 그의 질문에 저는 잠깐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흰색. 섞기 좋은 색. 그가 웃었어요. 그럼 여기 따뜻한 걸 한 숟갈. 보온병에서 컵으로 우려낸 차를 따라주며 말이죠. 컵에서 올라오는 향이 새벽 공기랑 섞이니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더라고요. 현관에서 지우가 외쳤어요. 출발. 새 식구가 나란히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저는 뒤돌아 거실을 한번 훑었어요. 새로 들인 화분잎이 빛을 받아 윤이 났고 소파 위엔 어젯밤 접어둔 담요가 반듯했어요. 어질러진 게 없다는 사실이 어쩐지 낯설게 기분이 좋았어요.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마음을 닮아 있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에는 새 교실을 안내하는 종이가 나부꼈고 아이들 목소리가 공기 위로 튀었어요. 지우는 새 담임과 눈을 맞추며 또렷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저는 이라는 발음이 의외로 단단해서 제 가슴이 덩달아 꼿꼿해졌어요. 반 아이들 사이에 지우가 스며들어 가는 걸 보고 있자니 살얼음이 녹아 흐르는 소리처럼 가벼운 안도가 퍼져나왔어요. 민석이 제 곁에서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가 미루던 시작. 교문을 나서서 골목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학교 담벼락 너머로 체육관에서 울리는 공소리가 둥둥 떠왔고 분식집 환풍기에서 간장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문득 오래 묻어둔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흰 봉투를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품고 다니던 편지였어요. 수신이는 써있지 않았고 대신 맨 위에 작은 제목만 적혀 있었어요. 보내지 않을 편지.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당신에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스물에게. 나는 그때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손을 잡으면 세상이 새로 태어나는 줄 알았고 입맞춤 하나에 밤이 길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랑이란 게 누군가의 시간을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자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더라고요.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았어요. 아주 오래 걸렸지만 당신에게서 나를 빼내는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내 옆에는 시간을 나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너질 때 먼저 자고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늦게 자자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국그릇을 식탁 가운데에 두고 설거지를 나눠하고 밤이면 창틀에 팔을 올려두고 파도 대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봐요.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덮으며 잠들고 서로의 박동에 맞춰 아침을 엽니다. 그러니 이름 없는 너에게 그리고 한때 나에게 이제 놓아줄래요? 더는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들고 있던 그림자 내가 접어서 불에 태워 보낼게요. 연기로 올라간 자리에는 내 아이가 웃는 소리를 채워둘 거예요. 편지 끝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민석이 말없이 라이터를 내밀었어요. 여기. 아주 작은 불꽃이 봉투 가장자리를 물었어요. 종이가 사르르 말리며 타들어갈 때 제가 공중에서 가볍게 부서졌어요. 날아간 쟤는 햇살에 반짝였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오래 바라봤어요. 끝났다는 걸, 끝냈다는 걸, 끝내기로 했다는 걸 3번 정도 마음속으로 반복했어요. 점심 무렵 우리는 시장에 들러 장을 봤어요. 저녁에 지우가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굽기로 했거든요. 정육점 앞에서 민석이 고기를 고르는 동안 저는 채소 가게에서 부추 한 단을 집었어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아기 키우시죠? 부추전 해주세요. 봄에 먹으면 좋아요. 전처럼 눈치를 살피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 저녁에 해볼게요. 봄은 참 이상해요. 누구한테도 허락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집 안까지 들어와 앉더라고요. 싱크대에 손 씻는 물 흐르는 소리에도 봄이 있었어요. 오후 회사로 향하는 길에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저를 스쳤어요. 그동안 내 얼굴에서 찾지 못했던 빛이 작게나마 자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서 팀원이 농담을 던졌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받아쳤어요. 예전엔 웃음 끝에 미안함이 따라붙었는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점점 내 웃음이 내 것이 되어 가더라고요. 한 과장 기획안 이번 건 좋았어요. 민석이 회의 후 복도에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설거지. 협상 가능? 불가. 농담이 오가며 하루가 고요히 기울었어요. 저녁 동그랑땡을 굽는 동안 지우가 숙제를 하다 말고 부엌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엄마, 오늘 새 친구가 생겼어요. 이름은? 유아. 무슨 색이야? 아이가 눈을 깜빡이며 웃었어요. 연두. 좋다. 아이가 다시 책상으로 달려가고 저는 프라이팬 가장자리에 기름을 더 두르고 노릇노릇한 빛을 만들었어요. 지우가 식탁에 앉아 첫 조각을 베어 물며 외쳤어요. 이거 봄맛.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봄 맛이라니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메모장에 적어두고 싶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우리는 셋이서 동화책을 읽었어요. 지우가 글을 읽고 제가 그림을 넘기고 민석이 효과음을 넣었어요.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지우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 우리 내일도 손잡고 학교 가요? 그럼. 모레도? 그럼. 그다다음도? 그럼. 아이가 안심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작은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가족만의 주문. 손잡기, 고개 끄덕이기, 그리고 잘 자. 지우가 잠들고 난 뒤 거실 불을 낮췄어요. 커튼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모자처럼 얹혔고 창문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어요. 아까 끓인 차를 따뜻하게 덮여 두 잔을 만들었어요. 민석이 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무슨 색이었지? 흰색으로 시작해서 연두로 끝. 완벽한 배합. 그는 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소파 옆 작은 공간에서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맞춤했어요. 이마를 맞대고 숨을 나눴어요. 그의 숨이 내 볼을 스칠 때마다 오늘 하루에 잘했다가 한 겹씩 더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낮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그는 늘 하던 대답을 했어요. 같이 해요. 주말이 되어 작은 여행을 한 번 더 갔어요. 이번엔 바다가 아니라 숲길이었어요. 연초록 잎이 막 올라오고 바람이 흙냄새를 껴안고 지나갔어요. 지우가 솔방울을 하나 주워 제 손에 쥐어줬어요. 행운 폭탄. 우리는 웃으며 그걸 배낭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숲속 평상에 앉아 간식을 꺼내 먹다가 민석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선물. 뚜껑을 열자 얇은 은색 반지가 2개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손가락에 올려보니 이상할 만큼 잘 맞았어요. 약속 반지.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하더라도 약속은 지금 하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가 숲 공기에 닿아 아주 멀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올라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지금.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나란히 앉았어요. 지우가 박수를 크게 치더니 외쳤어요. 우리 진짜 가족. 그 말에 숲이 더 푸르게 보였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뒷좌석에서 잠든 지우의 손을 덮어주었어요. 손등에 작은 흉터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었어요. 넘어졌던 날의 자국. 하지만 그 위로 새로운 피부가 차오르는 중이었어요. 틈이 메워지듯 빈자리가 채워지듯. 유리박 하늘은 느리게 저물었고 민석이 라디오 볼륨을 아주 낮게 올렸어요. 차 안에 흐르는 멜로디가 오래된 불안의 흔적을 부드럽게 문지르더라고요. 저는 앞좌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민석. 응? 우리 오래 같이. 그는 조수석 위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탁 가볍게 쳤어요. 이미 그 중간. 어느 오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잠깐 생겼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필름 사진 몇 장을 발견했어요. 물에 젖었다 마른 종이처럼 모서리가 들떠 있었고 색은 바랬지만 표정은 선명했어요. 그때의 나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몰랐겠죠. 나중에 이만큼 울고 이만큼 싸우고 이만큼 살아낼 거라는 걸.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과거는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재를 밀어낼 권리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밤이 내려앉을 때 창밖에 별 하나가 드물게 떠 있더라고요. 저는 커튼을 반쯤 걷고 그 작은 빛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뒤에서 팔이 허리를 감싸요. 안 봐도 알아요. 민석. 무슨 생각해요? 아니, 그냥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 내일은 거기서 저만큼 더. 우리는 웃었어요. 웃음이 방 안을 둥글게 굴러다녔어요. 저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잡아 내 손가락 사이에 넣었어요. 나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도 같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다음 날 아침 현관에서 지우가 외쳤어요. 엄마 빨리. 지각해. 저는 신발을 급히 꿰어 신고 문을 열었어요.
세상이 놀라울 만큼 평범했어요.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나는 오래 돌아서야 알았어요. 문턱을 지나며 저는 속삭였어요. 오늘도 잘 살겠다고. 그건 선언이라기보다 우리의 작고 끈질긴 의식이었어요. 손잡기, 눈맞춤, 고개 끄덕임.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진짜인 미소 하나.